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기본 간호 시간이에요. 아직 이제 저번 시간에 활력 징후 돕기에 그 체온 부분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맥박 시간입니다. 네 가지 바이탈 사인 중에 호흡 공부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맥박인데요. 뭐 안 중요한 게 없죠. 호흡 그 체온에 의해서 맥박도 가장 중요한 활력 징후이기 때문에 오늘 맥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맥박이란 그 정의를 내려놨어요. 동맥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맥박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맥박은 이제 그 어떠한 것을 맥박으로 알 수 있냐면은 그 심장 및 혈관의 상태라던가 순환의 변화 예측 같은 것을 맥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심장, 혈관의 상태, 그다음에 순환의 변화 예측을 할 수 있다. 맥박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런 맥박은 그 심장이 이렇게 뛰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수기 기록할 때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 기억하세요. 체온은 저번 시간에 검정색 볼펜으로 기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와 반해서 맥박은 수기 기록 시 붉은색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맥박은 어디를 측정해야 되는지 측정 부위가 나와 있어요. 많이들 아시는 이 손목 쪽에 요골동맥 갖다 대시면 엄지로는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둘째와 셋째 손가락으로 요골동맥에 갖다 대시면 맥박이 뛰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요골동맥 외에도 사람의 그 인체에서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가 나오고 있어요.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측두동맥이라고 머리 그 눈 옆에 있는 그쪽을 측두동맥이라고 하고요. 경동맥은 이제 목 아래에 그 두 줄기, 동맥이 지나가는 그 두 줄기를 말해요. 근데 이러한 경동맥은 만약에 쇼크 환자가 있어서 맥박이 잘 잡히지 않는다 할 때는 이 경동맥을 통해서 맥박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동맥은 쇼크 환자일 때는 경동맥으로 맥박 잡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완동맥 있어요. 이제 상완동맥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그 여기 팔꿈치 보시면 여기 안쪽에 보이시나요? 네. 상완동맥, 팔꿈치 안쪽으로 상완동맥이고 요골동맥 아시다시피 손목 부위고요. 그다음에 대퇴에도 그 맥박이 뛰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대퇴동맥, 그 다음에 슬와동맥이라고 여기는 근데 그렇게 잘 잡히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족배동맥이라고 그 발등 위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족배동맥에서 맥박이 잘 잡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 7가지 그 맥박 부위 이외에도 그 심천 맥박이라고 직접 그 심장 부분, 심장의 그 좌심실 부분에 이제 갖다 대서 청진기로 재는 심천 맥박으로 이제 맥박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 문제가 나오겠죠. 뭐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로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럴 때 이거는 다 이제 기억을 하실 건데 관상동맥이나 폐동맥에서는 동맥으로 시작되지만 맥박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 기억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 맥박의 종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맥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런 이상 맥박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 범위를 알아야겠죠. 성인의 경우 맥박의 정상 범위는 1분당 60에서 100회예요. 저희 아동 간호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신생아의 경우는 120에서 140이다 라고 좀 어린아이가 어른에 비해서 맥박이 조금 더 빨리 뛰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빈맥이라고 하면 그 자주 뛴다라는 얘기거든요. 빈번하게 해서 그 빈맥인데 빈맥은 이제 정상이 60에서 100회면 빈맥은 100회 이상일 때를 말하고요. 서맥은 느리게 뛰는 걸 말해요. 그 60회 이하로 뛰고 있는 거를 서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맥이 이제 왜 일어나는지 그 의학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주신경이라는 게 그 부교감과 이제 일치된
일관되는 의미인데요. 이 미주신경, 부교감이 자극되거나 교감신경이 마비될 때를 그 섬액이 띄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자율신경계죠. 이제 교감이 긴장이나 자극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부교감은 이제 미주신경으로서 이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면 혈액이 이완되기 때문에 맥이 서서히 뛰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감신경이 있어가지고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감신경이 마비가 돼버린 거죠.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섬액이 뛰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정맥은 불규칙한 상태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맥박 결손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그 측정 부위, 거기서 잰 말초 맥박이 심천 맥박, 청진기로 심장에다가 댄 맥박보다 적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런 거를 맥박 결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맥박 결손은 그러니까 맥박 결손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말초 맥박하고 심천 맥박을 이제 동시에 같이 한번 재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볼 땐 세 가지 동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걸 말초 맥박하고 심천 맥박을 동시에, 첫 번째 동시에 재야 되고, 두 번째는 각각 두 사람이 각각 하나씩 맡아서 그거를 동시에 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분간 그걸 동시에 같이 재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말초 맥박과 심천 맥박을 재봐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맥박 결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심천 맥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장 자심실 부분에 청진기를 갖다 대고 잰다는 거.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제 심천 맥박을 재냐 하는 거는 신생아, 어린아이나 심장 이상 환자에게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말초 맥박이나 심천 맥박이나 수치가 똑같이 나와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심천 맥박은 잴 때 왼쪽, 심장이 있는 왼쪽에 쇄골의 중앙 부분을 일직선으로 내렸을 때, 그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골간이 만나는 지점, 거기에다 대고 이제 청진기를 대고 재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심천 맥박을 재게 되면 기록지에는 붉은색으로 이제 A라고 써놓는 거예요. 이 A가 에피컬 펄스라고 뭐 이렇게 꼭지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컬에 A라고 기록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맥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 교감과 부교감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혈액량이라던가 심박동률, 그다음에 심장 기능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맥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외적으로는 당연히 아까 신생아와 성인의 박동수 차이가 있듯이 나이, 그다음에 체격, 운동 여부, 그다음에 식습관, 그다음에 스트레스 여부 정도에 따라서도 맥박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맥박의 증가와 감소 요인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쩔 때 증가하고 어쩔 때 감소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이제 운동을 가쁘게 한다거나 공포를 느낀다거나 흥분을 해서 교감신경계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 흥분, 공포, 발열, 그 다음에 어린아이일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쇼크를 받았을 때, 그리고 약물에 의한 증가도 있어요. 근데 이 약물에 의한 증가는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트로핀이나 에피네프린에 의한 증가가 있는데, 아트로핀이라는 거는 이제 인공호흡을 할 때 기관지에 점액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기관지 점액을 제거하기 위한 약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게 되면 맥박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에피네프린도 CPR 전 응급할 때 급하게 이제 투여하는 약물인데, 이거를 투여하게 되면은 혈당과 혈압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대요. 쇼크로 인한 혈압과
맥박과 혈당의 그 저하를 에피네프린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약물에 의한 증가 요인이 있다라는 거.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감소하는 요인도 반대로 있겠죠. 감소 요인은 증가가 교감신경이라면 감소는 부교감신경의 자극입니다. 그다음에 연령이 많을수록 감소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면을 뭐 충분히 취했다 그러면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약물에 의한 감소 요인이 있어요. 디기탈리스라고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디기탈리스는 강심제로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강심제예요. 그래서 이 강심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그 뭐라 그러지? 맥박수를 떨어뜨리는 약인데요. 그래서 맥박수를 떨어뜨리는 건 괜찮은데 그 맥박수가 떨어짐으로 맥박이 이제 강심제에 의한 맥박이 떨어지게 되면은 꼭 그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물에 의한 증가와 감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물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맥박산소 포화도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맥박산소 포화도는 그 맥박산소, 그러니까 혈액 중에 산화된 헤모글로빈의 양을 백분율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술실 같은 데 보면 손가락에 이렇게 클립 같은 거 끼고 있는 거, 그걸로 인해서 간단하게 측정이 되는데 보통 뭐 96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포화도를 그 기계로 재고 있는데 이러한 포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감소된다거나 일산화탄소 중독이 왔다거나 말초 혈관에 질환이 있다던가 아니면 황달, 그다음에 염료나 뭐 손톱에 뭐 장신구를 했다든가 매니큐어를 칠했다든가 해서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에 의한 그런 방법, 약물에 의해서 잘 그 저하가 되게끔 측정이 되는 요인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박산소 포화도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맥박도 빠르게 한번 복습해봤는데요. 맥박에서는 측정 부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상 수치 범위 알고 계셔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빈맥, 성맥, 맥박 결손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맥박의 증가와 감소 요인은 확실히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또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게 아직도 남았어요. 뭐 혈압도 있고 호흡도 있는데, 그래서 이전까지 배운 체온과 맥박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문제도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그 호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